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이건 크로노그래프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크로노그래프는 다이얼 위 여러 개의 카운터를 통해서 초, 분, 시간 등을 나눠서 디스플레이합니다. 보다 세밀한 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이자 기능으로 군사용으로도 많이 활용되었고요. 올림픽 등 스포츠 경기에도 타임키퍼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크로노그래프는 명실상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그래서 인기도 많은 가장 대중적인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메커니즘도 심플워치에 비해 복잡하고요. 기계식 시계 애호가라면 누구나 그 정교한 수동 칼럼일 크로노그래프에 감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크로노그래프라는 단어는 프랑스의 왕 루이 18세의 시계 제작자였던 니콜라스 리세기 1700년대 말에 발명한 단어입니다. 그의 발명품은 실제로 시간을 쓰는 방식이었는데요. 회전하는 다이얼에 측정된 시간 간격을 잉크로 표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몽블랑 리세 크로노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시계 형태를 갖춘 최초의 크로노그래프는 1815년경 루이스 모인의 회중시계입니다. 별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이 제품은 60분의 1초까지도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정밀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밸런스 휠은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는데요. 참고로 오늘날 평균적인 기계식 무브먼트가 28,800회 진동이니까 참 대단한 거죠. 200년 전 일이니까요. 오늘은 사실 크로노그래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낸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작동법, 타키미터 등은 이전 태그호이어 까레라 리뷰에서 제가 잠시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쉽게 말해 고급, 고성능, 아니면 좋은 크로노그래프란 어떤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캔 방식의 크로노그래프와 칼럼일 방식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가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고급 혹은 좋은 크로노그래프다 라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구분짓곤 했죠. 칼럼일 크로노그래프는 푸셔를 누를 때 칼럼일이 회전함에 따라서 크로노그래프 부품은 톱니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고 나가는 레버에 의해 구동이 되는데요. 칼럼일 방식은 설계와 제조의 정확성을 더 요구하는 편입니다. 생산, 조립 및 서비스가 훨씬 쉬운, 더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이 캔 방식이긴 하죠. 그래서 캔 방식은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칼럼일 방식은 보다 고상하고 우아하며 전통적인 솔루션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밌는 게 이 방식의 차이는 크로노그래프의 성능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단순한 취향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작의 비용이 더 든다는 부분 말고는 이게 고급 혹은 고성능 크로노냐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캔 방식 크로노그래프 버튼 조작 시 거친 작동의 느낌은 칼럼일 방식이 가지는 부드러운 조작감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그런 이미지가 박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브랜드에서 이제 칼럼일 부분을 도색하거나 블루잉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그러나 오히려 크로노그래프의 성능 차이는 크로노그래프의 작동 방식이 수평 클러치 방식이냐 수직 클러치 방식이냐에 기인합니다. 자, 이제 잘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 더하기 1은 2이다. 시계에 딱 떨어지는 명제도 아니고 그만큼 설명도 쉽지는 않습니다. 실은 많은 수학적 용어와 물리학적 공식이 동원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도 어렵거니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의 이과적인 센스로 이해를 해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수평 클러치 방식과 수직 클러치 방식의 메커니즘입니다.
요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신 소위 옛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클러치란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클러치란 바로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을 끊었다 이었다 하는 장치죠. 바로 크로노그래프 초침을 작동시키는 휠을 시계의 구동계에 연결시키거나 연결을 끊는 장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평이라는 말처럼 이 방식은 움직임이 같은 이제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작동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비주얼을 선사합니다. 우리들의 로망이죠. 바로 수동 크로노그래프의 무브먼트에서 많이 보입니다. 또 엘프리메로 뿐만 아니라 파텍 필립 등 고귀한 시계 제작자들의 최고의 크로노그래프에 이 입증된 아키텍처를 주저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게다가 크로노그래프라면 민감할 수 있는 무브먼트의 어떤 두께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따라서 수평 클러치 방식은 구성 요소를 더 넓은 표면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해외 모 포럼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모식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휠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휠은 구동계, 이게 이제 러닝 세컨드로 여기 영구 초침이 달리고요. 반대로 우측의 크로노그래프 휠에 말 그대로 크로노그래프 센터 초침이 달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위치한 인터미디어트 휠이 바로 클러치 역할을 하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크로노그래프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평 클러치 방식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항상 회전하는 그 메인 트레인의 구동계에 연결된 인터미디어트 휠이 크로노그래프와 갑자기 맞물리는 문제, 그리고 휠의 불완전한 결합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자, 아처라는 해외 전문가가 예전에 이렇게 사진들을 잘 찍어 주셨습니다. 먼저 휠의 톱니 디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시계 기어 트레인에서 일반적인 러닝 세컨즈 휠 모양입니다. 이 톱니는 끝이 둥근 다중반경 톱니라고 하는데요. 효율성뿐만 아니라 마찰 및 마모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부분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스윙하면서 크로노그래프를 연결 해제한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톱니 이빨 모양은 위에서 보여드린 것과 다르게 매우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왼쪽 구동계 휠이 항상 돌고 있는데 크로노그래프를 전환하면 그 휠이 훨씬 작은 톱니가 있는 오른쪽 휠, 크로노 휠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이빨이 뾰족하지 않으면 그 이빨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고 이빨 끝이 서로 부딪혀서 크로노그래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거나 초침이 앞뒤로 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톱니는 전에 보여드린 순수한 그 동력 전달을 위해 설계된 톱니만큼 효율적이지가 않고요. 크로노 연결 시 서로 부딪힘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마모가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계의 구동계에 크로노그래프 휠이 연결되는 순간 크로노그래프 휠을 돌리는 만큼의 힘이 더해지게 돼서요. 메인스프링의 토크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파워 리저브의 감소도 유발하지만 바로 밸런스 휠의 진동각 감소로 이어져서 불규칙적인 오차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크로노그래프 동작 시에 시계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직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직 클러치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그 버티컬 축상에서 커플링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의 그림은 아처라는 분이 촬영한 사진에 성모도주라는 국내 시계 전문 블로거님이 이해하기 쉽게 텍스트를 넣은 이미지입니다. 수직 클러치를 설명하기에 이만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성모도주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이 크로노그래프 작동 전, 오른쪽이 크로노그래프 작동 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직 클러치를 사용하면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의 커플링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배치가 됩니다. 수평 클러치가 눈에 보이고 더 단순한 그리고 더 얇은 메커니즘이지만 수직 클러치의 이론적인 이점은 맞물리거나 그런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는 겁니다. 수직 클러치 시스템에서 크로노그래프 휠과 구동계 휠은 이제 같은 축을 공유합니다. 사실 후자인 구동계는 시계가 작동하는 동안 계속 진동합니다. 수직 커플링 클러치는 이 사진의 C와 D, 그래서 이제 레버나 암이라고 하는데요. C와 D를 사용해서 크로노그래프 휠을 끊임없이 회전하는 구동계 휠 위에 떠있게 유지합니다. 크로노를 작동시키면 레버가 양쪽으로 빠지면서 클러치가 구동계 휠에 하강하여 접촉하게 되고요. 이 어셈블리가 통째로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턴테이블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로노 스탑 버튼을 누르면 클러치 암이 다시 클러치 아래로 들어가면서 클러치가 들어 올려져서요. 크로노그래프 휠이 구동계 휠에서 이제 분리가 되고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중지되는 원리인 것이죠. 따라서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에 초침의 튕 현상도 없고 오랜 시간 작동시켜도 휠의 마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직 클러치에는 부하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크로노그래프 미작동 시 이제 파란 표시에 크로노그래프 부품과 빨간 표시의 시계 구동계 부품 간의 저항인데요. 빨간 표시의 큰 휠은 시계 구동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돌고 있는데 파란 표시 부분의 긴 축을 포함한 크로노그래프 휠은 돌지 않기 때문에 축과 구동계 휠 사이의 저항이 크로노그래프 미작동 시에도 시계에 계속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면 빨간 표시의 구동계와 파란 표시의 크로노그래프 휠이 한 몸이 돼서 돌기 때문에 축과 구동계 사이의 저항은 없어지고 구동계 위에 얹어진 크로노그래프 휠을 돌리는 만큼의 저항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 전자와 후자의 저항이 동일하다면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키지 않던 작동시키던 그 부하가 일정할 것이고 크로노그래프 온 오프 시에 메인 스프링이나 진동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 시계의 정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두 저항값의 일치는 보다 복잡한 산식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크로노그래프 작동 전과 작동 후 진동각의 차이가 불과 5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아처의 테스트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의 말을 빌려보자면 보통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 40도 정도의 진동각 저하까지는 정상으로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수직 클러치 방식의 크로노그래프는 영구적으로 작동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파워 리저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 클러치 방식의 크로노의 장점은 이렇듯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일단 초침 튠 현상이 없고요. 크로노 관련 기어부의 마모가 훨씬 적습니다. 또 진동각 감소로 인한 정확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에 비해서 크리티컬하지 않을 뿐인데요. 오래된 시계의 경우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수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수직 클러치 어셈블리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서비스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의 브랜드에 따르면 청소를 해서도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계 제작 시에 적용된 윤활유가 씻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체 어셈블리를 교체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 쉬워야 합니다.
요즘 수직 클러치 크로노 무브먼트는 상관없지만 이 아처의 사진에 등장한 세이코 6139 같은 오래된 빈티지 무브먼트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휠, 축, 클러치 암 등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크로노그래프 브릿지 아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시스루백이라고 할지라도 이 클러치 디자인의 어떤 기술적인 복잡성 등을 비주얼적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평이 아닌 수직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시계 두께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수직 클러치 방식의 크로노그래프의 장점은 사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계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칼럼 휠이냐 캔 방식이냐를 많이 따지지 수평, 수직 클러치 방식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수직 클러치 방식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1969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이 바로 또 세이코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부각이 안 되다가 1988년쯤인가요? 프레데릭 피게가 칼 1185로 칼럼이 수직 클러치 조합을 완성해냈고요. 또 롤렉스가 2000년대에 들어서 4130 무브먼트, 그리고 이제 파텍 필립이 2000년대 중반에 CH28 520의 수직 클러치를 채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고 보면 참 이 세이코는 뭐 그랜드 세이코 리뷰나 칼럼에서 제가 입이 닳도록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저 피게라는 할배는 정말 언제나 튀어나오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전에 블랑팡 빌레레를 리뷰하면서 언급을 했었죠. 정말 외계인인 게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고급 크로노그래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직 클러치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인 셈인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이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함정이라면 함정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현재 주요 브랜드별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들의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피게의 1185는 수직 클러치를 선택했음에도 무브먼트 두께가 5mm대인 게 눈에 띕니다. 우리가 그동안 캔 방식과 칼럼힐 방식에 골몰하면서 감로늘박했었던 시간들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고급 크로노그래프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조금이나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직 클러치의 단점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시계 매니아들 중에서도 제 가까운 지인이 그렇듯이 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수평 클러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찾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 또한 취향의 문제일까요?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사실들을 알고 취향을 논하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직 클러치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를 가지고 무자르듯이 재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모두 자신이 가치를 두는 비중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 정도의 기술적 또는 이론적인 무결성보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가져다주는 구조적인 복잡성, 기어들의 배치 등 단순 코스메틱이 아닌 시각적인 감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